어딜 계집애가 시끄럽게 굴어. 저리 안 가? 시어머니는 곁으로 다가가는 4살 된 제 딸을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제 딸아이의 생일엔 길거리에서 산 듯한 1,000원짜리 플라스틱 핀을 던지듯 주시던 분이 아주버님의 아들인 장손에게는 우리 집안 기둥이라며 묵직한 순금수저 세트를 안겨주고 있었죠. 더 끔찍한 건 그 금수저를 결제한 카드가 바로 제가 우울증 치료하시라며 쥐어드린 제 명의의 신용카드였다는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사모님 놀이를 하던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하게 살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명치 끝이 묵직하게 가라앉더라고요. 받지 않으면 끝없이 울려댈 걸 알기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귀가 얼얼할 정도로 큰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져 황급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지금 백화점 라운지에서 친구들이랑 식사 다 끝내고 카드 내밀었는데 정지된 카드라고 망신을 줬어. 너 당장 카드 한다고 풀어. 지금 당장. 어머님, 그 카드 어제부로 정지시켰어요. 뭐? 너 미쳤구나. 당장 안 풀면 내가 너희 회사로 쳐들어갈 줄 알아.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들더라고요. 3년 전 시아버님 장례식을 치른 뒤 시어머님이 우울증 판정을 받으셨을 때였어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가여웠고 며느리 된 돌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였고 출근 전에 약을 챙겨드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 동행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린다고 한강이며 공원이며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얼굴이 반쪽이야. 남편이 어깨를 주무르며 말해도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쩌나 싶어 제 명의 신용카드 한 장을 손에 쥐어드린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친구분들 만나서 차도 드시고 옷도 사 입으세요. 기분 전환 좀 하셔야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밖에 없다. 정말 친딸 같아. 그때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우울증은 이상했어요. 특히나 아주버님 댁 아들 민재가 놀러 오는 날이면 거짓말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갈비를 재우고 시장에서 사온 과일을 직접 깎아 손주 입에 넣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할미가 넣어주려고 사골 끓여놨어. 그러다가 4살짜리 제 딸 서윤이가 다가가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리 가. 케이지배가 어찌 이리 칭얼대니.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다. 서윤이 생일에는 어디서 사온 건지 모를 1,000원짜리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민재 생일 때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맞춰주신 그 손으로요. 서윤이가 그 머리핀을 들고 제게 와서 한참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든 서름을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어제 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큰 아주버님 댁 민재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우리 장손,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할미가 그냥 보낼 수 있나? 자, 받아. 어머님이 묵직한 케이스를 식탁 위에 척 올려놓으셨습니다. 케이스 안에서 노란 빛깔이 번쩍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금 수저 세트, 그것도 풀세트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윤이가 호기심에 손을 뻗자 어머님이 그 작은 손을 탁 쳐내셨습니다. 만지지 마. 이건 우리 민재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조용히 핸드폰 카드 앱을 열어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종로 한 금은방에서 결제된 470만 원짜리 내역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우울증 치료비로 쓰시라고 드린 그 카드로 말입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식당 화장실로 가서 카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그 금수저 어머님이 내 카드로 사신 거야. 서윤이 생일에 1,000원짜리 핀 던져주신 그 손으로. 뭐? 그게 진짜야? 서윤이가 만지지도 못하게 손을 쳐내셨어. 내가 봤어. 어머니가 정말 내가 너무 안일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한마디로 모든 갈등을 덮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섰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앉아 그 기억들을 더듬는 사이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거실 홈캠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어머님이 식탁 위 도자기 화분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고 계셨거든요. 다음 순간 화분이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머님은 발로 도자기 조각을 짓밟으며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서윤이 장난감 바구니까지 발로 걷어차 거실 한쪽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더는 못 참아. 저는 곧장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회사 앞 카페로 좀 나와줘.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남편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출력해온 카드 결제 내역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개월치 내용만 뽑았는데도 종이가 10장이 넘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강남 호텔 라운지, 골프웨어 매장, 끝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금 전 녹화된 홈캠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화분이 깨지는 소리, 어머님이 내지르는 비명 같은 고함이 작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을 보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여보, 나 더 이상 어머님 못 모셔.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아. 내가 결단할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끝을 봐야겠어. 같이 가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이 발에 밟혀 자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계셨어요. 우리가 들어서는 발소리에 슬쩍 눈을 뜨시더니 곧장 신음을 토해내셨습니다. 아휴, 머리야. 아휴, 가슴이야. 며느라기가 시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인가 보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승철아, 네 마누라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을 봐라. 백화점에서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무슨 죄를 지었어? 어머님은 손등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카페에서 챙겨온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10장이 넘는 결제 내역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어머님이 지난 석 달 동안 쓰신 내역이에요. 그게 뭐냐? 그깟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강남 호텔 라운지 한 번에 70만 원, 백화점 명품관 250만 원, 그리고 어제 종로 금은방에서 470만 원, 민재줄 금수저요. 야, 시애미가 그깟 푼돈 좀 쓴 게 뭐 어때서? 어머니, 그깟 푼돈이라뇨.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36년을 살면서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도 그걸 아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치료하시라고 친구분들 만나서 기분 푸시라고 드린 카드예요. 그걸로 민재 금수저를 사셨어요? 어머니, 우리 서윤이는요. 우리 서윤이 생일에는 1,000원짜리 머리핀 하나 사주신 분이 어떻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창손이잖아. 우리 집 테이블 일을 창손한테 할미가 금수저 하나 못 해주니? 서윤이는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계집애한테 뭘 그렇게 들이부어? 어머님, 옛날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어. 너만 유난이지? 어머님, 짐 싸세요. 형님 댁으로 가셔야겠어요.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잠시 후 안방에서 옷장 열리는 소리, 트렁크 끌어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옷가지를 거칠게 트렁크에 쓸어 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승철아, 너 미쳤니? 애미를 어디로 쫓아내? 아휴, 가슴이야. 숨이 안 쉬어진다. 어머님이 돌연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지셨어요. 얼굴까지 뒤로 젖히며 그럴듯하게 쓰러지시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마트 가자고 할 때마다 병원 가자고 할 때마다 쭉 봐온 모습이었어요. 마침 현관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 위층 세대까지 우리 집 거실 소동에 신발 신고 나오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어디 편찮으셔? 어머니, 119 부를게요. 잠깐, 부르지 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작년 어머님 생신에 사드렸던 가족용 혈압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손목에는 일주일 전에 백화점에서 사신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손목 좀 내밀어 보세요. 저리가 시애미 죽이려는 년이? 어머님, 진짜 위급하시면 지금 측정해서 119 불러야 해요. 손 내미세요. 저는 어머님 손목을 끌어다 혈압계 커프를 채웠습니다. 이웃들이 현관에 모여 저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혈압 120에 80, 심박수 1분에 72회. 어머니, 저보다 건강하세요. 어머, 멀쩡하시네, 그럼? 우리는 그냥 갈게요. 이웃들이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혈압계를 팔에서 잡아뜯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거실에 남은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큰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내일 어머님 모시러 와.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형, 지금 사업일로 정신없어. 회사도 어렵고 너희가 좀 더 모셔. 형, 어머니가 무슨 짓 했는지 알면 끊는다. 다음에 얘기해. 남편이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큰형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있던 제 귀에도 다 들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패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형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일단 어머님 방부터 좀 봐야겠어.
며칠째 들어오시면 문 잠그시잖아. 저는 앞장서서 어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화장실에 가셨는지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어요. 화장대 위에는 안 보던 향수병이며 화장품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남편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춰보다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승철이 봉투를 집어들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당신 주민등록증 사본이잖아. 뭐? 저는 봉투에서 떨어진 다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신청자 이름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분명히 제 인감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인감도장? 당신 인감 어디다 뒀어?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자물쇠 채워둔 거. 황급히 서재로 달려가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자물쇠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힘으로 비틀어 뜯어낸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인감도장 보관함은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 도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걸 어머님이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대출 금액칸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대출 사용 목적란에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 회사 지난달부터 자금 사정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설마 이걸 어머니가 여보, 나 내일 반차 낼게. 은행부터 막아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어머님 방에서 변기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대출 서류를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가방에 챙겨둔 대출 서류와 신분증 사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씻고 나와 거실로 내려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잠은 좀 잤어? 거의 못 잤어. 은행 문 열자마자 가야 하니까 먼저 나갈게. 회사 일은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둘러 차를 몰고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10여 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창구 직원에게 어제 발견한 대출 서류와 제 신분증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대출 신청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명의 도용이에요. 지금 당장 심사 중단시켜 주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접수돼서 심사 진행 중이었네요. 지금 바로 중단 처리하고 본점에 명의도용 조사 의뢰 넣어드릴게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도장 분실 신고와 인감 재발급 절차까지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은행 문을 나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댄 시간이 오전 10시 반쯤이었어요. 차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디려는데 누가 문을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저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김지수 씨 맞죠? 이거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일을 키워? 누구세요? 비키세요. 어머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어. 사인만 하면 돼. 가족끼리 좋게 좋게 가자고. 가족이라뇨? 누구 마음대로요? 남자가 가방에서 새 대출 서류를 꺼내 차 본닛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112 신고 화면을 띄웠어요. 지금 시간 오전 10시 42분 마포구 회사 지하주차장. 본인 누구신지 말씀하시고요. 협박하시는 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야, 이게 미쳤나? 카메라 꺼. 경찰 부를게요. 한 발만 더 다가오시면 신고 버튼 누릅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그 와중에 가방 옆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그걸 챙길 새도 없이 주차장 출구 쪽으로 뛰어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운전석 문에 잠시 기댔다가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적힌 허름한 명함이었어요. 사무실 주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은 작년부터 흥신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야, 지수야, 웬일이야, 평일 오전부터. 정훈아, 부탁이 있어. 명함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이 사람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내 큰아주버님 회사 자금 사정도 같이. 무슨 일 났구나. 일단 보내. 오늘 저녁까지 알아볼게. 회사로 올라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내일 있을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이 직접 검토하기로 한 그 기획안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발표용 핵심 데이터 파일이 바탕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황급히 휴지통을 열어봤지만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 자동 정리 설정에 걸려 영구 삭제된 모양이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김 팀장, 발표 자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 회의실로 와. 부장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부장님 자리로 갔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데이터 파일이 날라갔어요. 뭐? 김 팀장, 지금 농담해? 강 대표가 직접 보러 오시는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자네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주에만 실수가 몇 번째야? 사무실 분위기까지 망치고 옆 부서 팀원들까지 다 들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파티션 너머로 사람들 시선이 쏟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정말 무너지겠다 싶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계단참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방에서 출력해 두었던 기획안 초안 종이가 후드득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주워 모을 힘도 없어 그냥 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구두굽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황급히 얼굴을 들어 올리니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강 대표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사전 미팅차 본사에 오신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비상계단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김지수 팀장 맞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강 대표님은 대답 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한 장씩 주워 모으셨어요. 종이를 모으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추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다 다음 장으로 넘기고 또 그 다음 장도 천천히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이거 김 팀장이 직접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데이터 파일이 다 날라가서요. 발표는 김 팀장, 강 대표님이 종이 뭉치를 가지런히 주술러서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아 주셨어요. 그러고는 제 옆 계단 한 단 위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30대 워킹맘이 직접 짠 사용자 동선. 이거 다른 데서는 절대 못 봐요. 책상에서 짜는 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끝낼 거예요?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백업도. 회사 서버에 어제 날짜 백업이 남아있긴 한데, 그걸 다시 가공하려면 밤을 새워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럼 세우면 되잖아요. 내가 내일 그 자리에 앉아서 김 팀장 말 하나하나 들을 거예요. 데이터 부족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깔 거고, 설득되면 그날로 투자 결정해요. 어떻게 할래요? 제가 지금 집안일도 너무 어수선해서요. 자신이 없어요. 김 팀장, 잘 들어요. 여자가 일과 집안일 둘 다 짊어지고 가는 거 나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번 이 자리에서 도망치면 다음에 또 도망치게 돼요. 오늘 밤이 마지노선이에요. 강 대표님 목소리가 또박또박 귀에 박혔습니다. 잠깐의 흔들림이 가라앉으면서 어제 카드 결제 내역서를 손에 꼭 쥐던 그 감각이 다시 손바닥에 돌아왔습니다. 해볼게요. 내일 발표 제가 직접 합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9시 그 회의실에서 봐요. 강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혼자 남은 비상계단에서 무릎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밤을 새우든 뭐든 일단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명함 주인은 사채 브로커고 큰 아주버님 회사 이미 2번 부도위기 넘겼고 채권자들이 따라붙은 지 오래야. 시어머니가 그 빚을 막으려고 네 카드며 명의를 들이댄 게 맞아 보여. 화면을 닫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1시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손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소파에는 남편이 서윤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회사에서 김밥 사 먹었어. 나 오늘 서재에서 밤새워야 해. 무슨 일 있어? 내일 그 발표 자료 다시 만들어야 해. 자세한 건 끝나고 얘기할게. 서윤이 좀 부탁해. 엄마, 같이 자. 서윤아, 엄마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내일 아침에 꼭 안아줄게. 서윤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천천히 놓였습니다.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이 어젯밤처럼 또 무언가 뒤지러 들어올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회사 서버에 접속해 어제 날짜 백업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이 워낙 커서 다운로드만 40분이 걸렸습니다. 받은 데이터를 일일이 다시 분류하고 그래프를 새로 그리고 사용자 인터뷰 영상에서 핵심 코멘트를 다시 뽑아내야 했어요. 새벽 2시쯤 문 너머에서 어머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오시는 발소리, 부엌에서 물 따르시는 소리, 잠깐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숨을 죽였습니다. 물컵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서윤이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를 정리하다 우연히 클릭한 작년 어린이날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이 민재한테 사주신 비싼 자전거 옆에서 서윤이가 1,000원짜리 핀 하나 머리에 꽂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꼭 해낼게. 데이터 분석 차트를 마지막 한 장까지 그려낸 시간이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스크립트도 머릿속에 다 외워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어요. 화장실에 들러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잤지. 그래도 다 끝냈어. 서윤이는 내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게. 신경 쓰지 말고 가. 어머님, 오늘은 절대 회사 근처에 못 오게 해.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집에 붙어 있을게. 회사 회의실에 도착한 시간은 8시 40분이었어요. 부장님이 먼저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김 팀장, 어떻게 발표 자료는?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자네가? 어제 그 상태였잖아. 아니, 강 대표 앞이야. 내가 할게. 부장님, 이 기획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짠 거예요. 제 입으로 설명해야 강 대표님이 납득하세요. 자네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9시 전가 강 대표님이 다른 투자사 임원 2분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강 대표님이 저와 잠시 눈을 마주치시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첫 화면을 띄웠어요. 안녕하세요. 신규 서비스 기획팀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워킹맘의 하루 동선을 그대로 담은 신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내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화면에 띄울 때마다 강 대표님이 펜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 동선 문서, 실제 사용자 표본이 몇 명입니까? 1200명입니다. 그중 워킹맘이 470명, 직접 인터뷰는 50명을 진행했습니다. 숫자가 탄탄하네요. 더 들을 것 없어요. 결정할게요. 우리 쪽에서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이십니까? 김 팀장이 만든 그림이라 투자합니다. 김 팀장 손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원만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부장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시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강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김 팀장, 잠깐 차 한잔 해요. 회사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 대표님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어제 비상계단에서 보니까 일 말고 다른 짐이 더 무거워 보이던데, 맞죠? 네, 사실은 시댁에서 명의도용 문제가 좀 있어서요. 어쩐지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송미경 변호사라고 이런 가족 문제 깔끔하게 잘라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퇴근길에 시간 비워둘 테니까 가서 만나봐요. 내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대표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말고 일로 보여줘요. 그게 내가 받고 싶은 보답이에요. 오후 6시 강 대표님이 알려주신 강남 로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여성이었어요. 강 대표님께 대략은 들었어요. 가져오신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카드 결제 내역서, 거실 홈캠 영상, 매트리스 밑에서 나온 대출 신청서, 사채 브로커 명함, 어제 주차장에서 녹화한 협박 영상까지요. 자료가 아주 명확하네요. 어머님이 인감도장 훔쳐다 도용한 것만 해도 사기 미수가 성립돼요. 큰아주버님은 공범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나요? 오늘 형사고소장 작성하시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같이 접수하러 가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가시고요. 송 변호사님과 2시간 가까이 마주 앉아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을 다듬었습니다. 가방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넣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서윤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 위에 무릎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종일 방에서 안 나오셨어. 점심도 거르시고. 여보,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 어머니 상대로? 어머님이랑 형님 둘 다. 명의도용의 사기 미수야. 봐드릴 단계 지났어. 알았어. 나는 내일 어머니 모시고 형 회사로 직접 갈게. 형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갚을 건지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겠어. 그 순간 안방문이 살짝 열리고 어머님이 빼꼼 거실을 내다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이 무어라 말을 꺼내려 입을 여시는 걸 남편이 한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내일 얘기해요. 어머님이 입을 다물고 다시 방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소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든 서윤이를 가만히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서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동화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잠결에도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꾹 쥐어주는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마음 편히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이제 진짜로 우리 둘만의 시간 만들어 줄게. 창밖으로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딸을 한 번 더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 대표님 투자가 들어오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규 서비스가 정식 론칭된 지 보름 만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씩 신규 가입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김 팀장, 사장실에서 호출이야. 지금 바로 올라가 봐. 사장실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노크하니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김 팀장. 김 팀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분기 매출을 새로 썼어요. 팀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결정이 났어요. 김지수 팀장 다음 달 1일자로 신규 서비스 본부 팀장으로 정식 발령. 우리 회사 최연소 팀장이에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팀장 됐어.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승진 발표가 난 다음 날 회사에서 작은 사무실 한 칸을 배정받았어요. 파티션 너머로 들리던 소음이 사라지고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같은 시각 집안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큰형님이 다급하게 어머님을 모셔가셨어요. 어머님 짐을 트렁크에 싣고 큰 댁으로 떠나는 날, 어머님은 끝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너희들 두고 봐. CM이 쫓아낸 자식들이 잘 되나. 어머니, 형 회사에서 어머니 빚 다 갚을 때까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차 문이 닫히고 큰형님 차가 단지 입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거실창에서 내려다봤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끝난다는 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서윤이가 잠옷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인형이며 블록이며 죄다 꺼내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인형들끼리 대화를 시키며 깔깔 웃었어요. 토끼야, 이리 와. 같이 케이크 먹자. 서윤이 오늘 신났네.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같아. 그 한마디에 부엌에서 사과를 깎던 손이 멈춰섰어요. 4살 아이가 그동안 이 집을 우리 집이 아니라고 느끼며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사과를 접시에 옮겨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페인트통과 새 벽지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왔어요. 어머니 쓰던 방 오늘부터 서윤이 놀이방으로 바꾸자. 진짜? 내 방 생기는 거야?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세 식구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무거운 자개장을 거실로 드러내고 누런 벽지를 한 장씩 뜯어냈어요. 서윤이는 작은 손으로 벽지 끝을 잡고 신나게 잡아당기더라고요. 우리 서윤이 일꾼 다 됐네. 아빠, 나 진짜 잘하지? 우리 서윤이가 최고지. 분홍색 꽃무늬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작은 책상과 분홍색 카펫을 들여놓았습니다. 인형 진열장도 하나 새로 들여 서윤이 보물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방 정리가 끝났을 때 서윤이가 카펫 위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두 팔을 쭉 뻗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내 방 너무 좋아. 그래, 이제 여기는 다 서윤이 거야. 다음 주말 강 대표님이 마련해 주신 승진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호텔 한식당 별실로 남편과 서윤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강 대표님이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서윤이가 이 친구구나. 인사하자.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김서윤이에요. 아이고, 야무지네. 지수 씨 닮았어. 대표님, 이렇게까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우리 회사에 가져온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 팀장 곁에서 버텨준 가족분들한테도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서윤이가 강 대표님 옆에 붙어 앉아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그런 서윤이를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답해 주셨어요. 민재 옆에서 늘 주눅 들어 있던 서윤이가 어른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는 카시트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남편이 운전대 아래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를 열자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결혼할 때 변변한 반지도 못 해줬잖아.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당신 손에 호강 한번 못 시켜줬고. 여보,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가 서윤이 차별하시는 거 알면서도 너무 오래 못 본 척했어. 당신 카드까지 그 지경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거 다 내 잘못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셋만 지키며 살게. 됐어.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어디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누가 됐든 우리 셋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내가 막을게.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백밀러로 잠든 서윤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집에 도착해 서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병원비, 매달 드리던 용돈, 카드 결제 대금까지 빠져나가던 돈이 사라지자 잔고가 평소의 2배 가까이 차 있었습니다. 서윤이 교육 펀드부터 새로 들어야겠다. 마침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송 변호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에서 시어머님과 큰 아주버님 정식 조사 시작했어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통화해요. 화면을 닫고 노트북도 덮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단지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딸방에서 들리는 새근거리는 숨소리, 욕실에서 들리는 남편 양치 소리, 이 평범한 소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 실감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서윤이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딸 머리맡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매일 아침 신이 나서 가방을 챙겨 메고 나갔습니다. 승진후 맡은 신규 본부 업무가 많아 야근이 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맞아주는 2사람 덕분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사촌 동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그 얘기 들었어? 큰대 회사 결국 부도 났대. 부도요? 채권자들이 큰댁 집까지 쫓아 들어갔다더라고. 어머님이랑 큰댁 식구들 다 쫓겨났대. 갈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다시.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입구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경비실 앞에 큰 트렁크 가방 4개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님과 큰형님 가족이 서 있었어요. 큰형님이 경비 아저씨한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동생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가족이라고. 입주민 동의 없이는 못 들여보내요, 손님. 시애미가 들어가는데 동의가 무슨 동의야? 이 늙은이가 길바닥에서 자야겠어? 저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자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야, 김지수, 이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큰 댁에서 거쳐 알아보세요. 아, 재수 씨, 우리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큰 며느리 쫓아낸 거잖아. 우리 가족 다 들어갈 테니까 비밀번호 눌러. 큰형님, 어떻게 살림이 다 들어가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죄송? 너 두고 봐. 큰형님이 트렁크를 끌고 막무가내로 아파트 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다 같이 올라올 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형님 가족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 빨리 문 잠그고 서윤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뭐? 알았어. 빨리 들어와. 저는 도어락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곧장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큰 발소리가 우르르 들려왔어요.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가 맞을 리 없었어요. 김지수, 문 열어.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기는 해? 내 자식 새끼 명의로 산 집이야. 야, 승철아, 형 왔다. 빨리 문 열어. 남편이 현관 안쪽에서 문에 손을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안방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 떨고 있었어요. 형,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 무슨 다음? 지금 당장 문 열어. CM이 길바닥에서 자게 할 셈이냐? 쾅쾅거리며 발길질하는 소리가 현관문을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종류의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쇠붙이 같은 게 도어락을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비켜,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마포구 보름달 아파트 1동 1호입니다. 지금 친척이 소화기로 우리 집 현관문을 부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보, 서윤이는 안방에 있어. 안방으로 가자. 남편 손을 잡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침대 모서리에 등을 붙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어락 부서지는 쇳소리, 어머님이 내지르는 욕설, 큰형님 고함. 서윤이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우리 서윤이.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영혼처럼 길게 느껴진 10여 분이 지나고 단지 안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2명이 복도로 올라와 큰형님과 어머님을 제지했어요. 자,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같이 가셔야겠어요. 내 동생 집이라니까? 동생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자, 가시죠. 야, 김지수, 너 인연? 이 시애미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어쩔 거냐? 너 두고 봐. 평생 처주할 거니까. 복도에서 끌려 나가시면서도 어머님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옷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단지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복도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살피며 열어보았습니다. 도어락이 통째로 부서져 너덜너덜 매달려 있더라고요. 거실 바닥까지 페인트가 떨어진 도어락 부스러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내일 새 도어락부터 달자. 서윤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구석 소파 옆에 데려다 앉히려는데 딸이 갑자기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두 귀를 꾹 막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눈을 잡고 깜빡거리는데 평소 깜빡임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목에서 컥컥 하는 소리가 짧게 들려왔어요. 서윤아, 서윤아, 엄마 봐. 엄마. 여보, 얘 왜 이래? 일단 안고 방으로 가자. 따뜻한 데 눕히자. 밤새 서윤이는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도 두 귀를 막고 눈을 깜빡이는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동네 소아청소년 정신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서윤이를 한참 살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따님이 어젯밤에 큰 충격받은 일 있죠? 네, 친척들이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급성 틱이에요. 갑작스러운 공포가 직접 원인이지만 그 전부터 아이가 오래 눌려있던 스트레스가 같이 터져나온 거예요.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아이가 다 흡수했던 거죠.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부터 환경을 안정시키면 좋아져요. 약은 최소한으로 쓸게요. 병원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거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 한참 앞유리만 응시하더니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 가족이 우리 서윤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로 용서 못해. 끝까지 갈 거야, 우리. 그래, 끝까지 가자. 며칠 뒤 점심시간에 회사 1층 로비가 시끄럽다고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니 회사 정문 맞은편 인도위에서 큰형님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기꾼 재수씨, 김지수 규탄한다. 빨간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 유리문 너머로 동료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송 변호사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렸습니다. 송 변호사님이 다음날 아침 사무실 직원과 함께 회사 앞으로 와주셨습니다. 큰형님은 전날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변호사님 직원이 캠코더를 꺼내 큰형님 모습을 정면, 측면, 피켓 글씨까지 꼼꼼하게 체증했습니다. 영상이랑 사진, 회사 위치, 시간대 다 기록했어요. 명예훼손에 명업 방해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추가 고소 들어가 주세요. 네, 오늘 오후에 접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큰 아주버님, 큰형님 가족 전체에 접근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해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집, 회사, 어린이집까지 반경 100m 이내 못 오게 묶을 거예요. 위반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거액의 위약금 청구 가능해요. 법적 방어막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다 진행해 주세요. 체증을 끝내고 돌아가는 변호사님께 인사를 드린 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큰형님은 점심때까지 인도에 서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미 변호사님 카메라에 다 담긴 뒤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 식탁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내일부로 휴직 신청할 거야. 휴직? 서윤이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해. 어린이집도 당분간 보내지 말자.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 회사에는 아이 치료 문제로 간병 휴직 쓴다고 다 얘기 끝냈어. 당신 회사 일은 어떡하고? 회사가 우리 서윤이보다 중요하진 않아. 형이랑 어머니한테는 내가 직접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우리 가족이랑 절연한다는 거 종이로 똑똑히 박아둘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끼어들 여지 없게. 그래, 같이 가자. 다음 주 월요일 송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용 증명이 큰댁과 어머님 임시 거처로 발송됐습니다. 본인 김승철은 모친 박말수, 형 김승호와의 가족관계를 사실상 종료함을 알립니다. 짧고 단단한 문구였습니다. 남편 휴직이 시작된 첫날 아침, 남편은 서윤이와 함께 거실 카펫에 앉아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가방을 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니 강 대표님께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주셨어요. 김 팀장, 어제 그 일 회사 차원에서도 대처할 거예요. 회사 정문 쪽 보안 인력 한 명 더 늘리고 동료들한테도 협조 요청해 둘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김 팀장이 회사에 이만큼 가져온 가치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일에만 집중해요. 김 팀장, 우리 부서원들도 다 알고 있어. 누구든 김 팀장 흠집 내려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옆자리 동료가 슬쩍 다가와 캐러멜 한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포스트잇에 힘내요 팀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쓴이는 눈을 들키지 않으려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송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했어요. 회사, 자택, 어린이집 반경 100m 안으로 못 들어와요. 위반하면 회당 500만 원 위약금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명의도용 사기 미수 건이랑 큰아주버님 불법 대출 시도 건이 같이 묶여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큰아주버님은 채권자들 고소까지 겹쳐서 곧 구속영장 나올 것 같아요. 며칠 후 한밤중에 큰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전화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합의서 한 장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빚을 갚아도 갚을게요. 어머님도 이 일로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한 번만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송 변호사님께 보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거야. 합의 안 해. 잘 결정했어. 화면을 캡처해 송 변호사님께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누우니 천장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밤들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그 천장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치료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종일 곁에 붙어 같이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고 공원에 손잡고 다녀준 덕분이었어요. 작은 변화부터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깜빡이던 눈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귀를 막던 손이 무릎 위로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가니 서윤이가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랑 동화책 5권이나 읽었어요. 우리 서윤이 잘했네. 엄마한테도 한 권 읽어줄 수 있어? 내가 다 외웠어. 서윤이가 작은 손에 동화책을 들고 거실 카펫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부엌 쪽에서 슬쩍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서윤이 다 나았어. 진짜 다 나았어. 며칠 뒤 송 변호사님께서 사무실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큰 아주버님, 결국 구치소 들어갔어요. 채권자들 고소건이랑 우리 형사 고소건이 합쳐져서 구속됐어요. 그럼 시어머님은요? 시어머님은 큰 며느님께서 끝까지 안 받아주신 모양이에요. 지금 영등포 쪽 고시원에 들어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큰 며느님은 이번 일 마무리되면 큰 아주버님이랑 정리하실 거라고 하시고요. 그렇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없이 식탁에 앉아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가 결국 그렇게 되셨네.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사람으로서 안쓰러운 거지. 어머니가 진작 정신 차리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날 밤늦은 시간에 거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공중전화 수신 표시가 떴습니다. 남편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승철아, 엄마다, 엄마야. 어머니, 어떻게 이 번호로?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라. 엄마 지금 너무 춥다. 고시원 보일러도 안 들어와. 어머니, 회계라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회사 일이며 서윤이 일이며 어머니가 망쳐놓은 건 사과 한마디로 풀 게 아니에요. 승철아, 한 번만 끊을게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그 공중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지나 자정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서윤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딸은 새근새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틱 증상으로 들썩이던 어깨가 이불 아래에서 평온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 잘 견뎠어. 잘 왔어. 저는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매일같이 울리던 휴대폰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큰형님과 어머님 1심 선고가 나던 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 송 변호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김 팀장님, 오늘 선고 나왔어요. 큰 아주버님은 실형 2년 6개월, 시어머님은 사기 미수 공범으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00시간 명령 떨어졌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3년의 매듭이 하나 풀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잠깐 그 사건이 짧게 다뤄졌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아는 일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야. 서윤이가 좋아하는 두부 듬뿍 넣고.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림?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렸어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토끼 인형까지. 도화지에는 분홍 옷을 입은 엄마, 파란 옷을 입은 아빠, 그 사이에서 두 사람 손을 양손에 잡고 활짝 웃는 서윤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진짜 잘 그렸네. 우리 집 화가네. 서윤이의 5살 생일이 막 지난 무렵이었어요. 일주일쯤 뒤에 유치원에서 미술대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출품하기로 했어요. 대회 결과가 나오던 날 어린이집에서 출발해 유치원으로 옮긴 서윤이가 큰 봉투를 흔들며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대상 받았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진짜야, 서윤아? 봉투 안에는 대상 김서윤이라고 적힌 상장과 작은 트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틱 증상으로 양손으로 귀를 막고 떨던 그 아이가 1년 만에 가족 그림으로 대상을 받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도 컸습니다. 서윤이를 돌보던 휴직 기간 동안 자기 전공을 살릴 방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서윤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점심쯤 데리러 가는 일과를 직접 맡았어요. 사장이라고 명함 박았는데 오전엔 빨래 돌리고 오후엔 회의해. 그게 우리 집 사장님 일과지. 저는 그 사이 임원 승진 인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원 취임식이 있던 날 회사 강당에 직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강 대표님이 외부 인사로 단상에 함께 올라와 주셨습니다. 김지수 신임 임원은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낸 1등 공신입니다. 무엇보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임원으로 맞이하는 것은 회사의 자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맨 앞줄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남편과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서윤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가 두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이 흔들렸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제 가족입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멀리서나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 대표님이 단상 위에서 저를 끌어안고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잘했어요, 김임원.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 김임원이 자기 발로 일어선 거지. 취임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윤이가 식탁에 앉아서 종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 디저트가 너무 많아.
우리 딸 오늘은 다 먹어도 돼. 엄마 임원 되신 날이니까. 그래, 서윤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자.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오렌지 주스 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우리 셋짜리 진짜 어렵게 만들었지?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오래오래 지키자. 나도 지킬래. 세 사람이 잔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식당 안에 가만히 번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때 어머님이 제 카드로 사치를 부렸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날 들어선 입구 분위기는 1년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엄마, 나 새 운동화 사도 돼? 그럼 우리 딸 발 다 컸으니까 새로 사야지. 아빠 옷도 사주는 거 맞지? 사장님 옷장 채워드려야지. 매장을 돌며 서윤이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딸이 발 한쪽씩 돌려가며 신어보고는 분홍색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손에 힘이 부드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카드는 누구의 명의도 도용하지 않은 제 손으로 번 돈이 들어있는 카드였습니다. 식품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장을 보던 길이었어요. 시시코너 한쪽에서 분주하게 만두를 굽고 있는 한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한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한 노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만두 하나를 작은 익수식에 꽂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1년 만에 마주친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한순간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두를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권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엄마, 저 할머니 만두 맛있겠다. 서윤아, 우리 다른 코너 가자. 남편이 작게 제 어깨를 짚고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잠깐 그 시시 코너를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머님 쪽도 우리를 발견한 듯 만두를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한때는 그분 한마디에 새벽잠을 설치고 그분 카드 결제 알림 소리에 심장이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쪽 발도 그 시절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른 코너 가자. 서윤이 좋아하는 딸기 사야지. 그래, 가자. 세 사람이 카트를 끌고 식품관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기 코너 앞에서 서윤이가 빨간 딸기 한 팩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가 카시트에 앉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새로 배웠다는 노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 사이사이 햇볕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이 신호 대기 중에 백밀러로 뒷자리 서윤이를 한번 보고 옆자리의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 응, 우리 집 가자. 운전대 앞 바람막이 너머로 우리 동네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수석 등받이에 등을 살며시 기댔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가던 자리에서 이제 제 이름 석자로 단단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 셋이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카드 한 장을 정지시키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카드를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낸 첫걸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미안해서 착한 며느리여야 해서 가족이니까. 그런 이유로 자신을 잃어가던 한 여자가 비로소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디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헌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향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